우리가 과거부터 여러 차례 굵직굵직한 사건을 겪을 때마다 의례히 따라오는 것들이 있다. 반대파들이 상대의 민심을 단기간에 급격하게 끌어내리고자 하는 공작, 바로 거짓 선동이다. 이러한 거짓 선동의 특징은 단순히 이념을 설파하기 위한 프로파간다가 아닌 상대의 인격이나 존엄을 훼손시키는 인신공격을 거짓으로 꾸며내서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거짓 선동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 어디에나 상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거짓 선동은 존재하고 있다. 주로 기자회견 등에서 한 발언의 일부만 떼어다가 다른 뜻으로 호도한다던가, 예를 들기 위한 발언만 떼어다가 아예 다른 말을 한 것처럼 꾸미는 등 편집적인 방법들이 주를 이룬다. 지난 미 대선에서 트럼프는 이런 선동 공작에 의해 최대의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막말꾼으로 완전히 이미지 메이킹 되어 있다. 최소한 저들은 사실을 가공하고 편집하여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꾸몄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없었던 일을 창조해서 있었던 일로 꾸며내고 그것으로 공격을 하며 그것을 검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결집의 수단으로만 쓴다. 기본적으로 비판적 사고방식이 중요한 이유이고 좌파와 우파가 서로 다른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거짓의 질조차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굵직한 거짓 선동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면 멀게는 김대엽 사건부터 광우병 사태, 천안함과 세월호를 거쳐 박근혜 탄핵 사태까지 볼 수가 있다. 김대엽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아들의 병역 비리를 거짓으로 폭로함으로써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이다. 김대중은 김대엽의 저 거짓 선동과 이인재의 갈라먹기로 역대 최저의 득표율을 얻으며 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케이스가 되었다. 비록 차후에 병역 비리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본인도 징역을 가긴 했으나 이미 당선된 대통령을 다시 바꿀 수는 없었고, 그 사이 김대중은 북한의 핵을 만들어주며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쳐넣었다. 이후 김영삼과 김대중 노무현의 사면봉을 당하자 그제서야 아차 싶었던 대한민국은 역대 최대의 득표 차이로 이명박을 당선시켰으나 이번에는 광우병 사태가 발생했고 수많은 거짓 선동이 발생했다. 방송에는 유명인들이 나와서 거짓된 이야기들을 떠들고 인터넷에는 만화가들이 온갖 거짓 창작물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선동을 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들. 광우병 세포가 공기 중으로 전파된다던가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떠돌았고 어떠한 필터링도 거치지 않은 채 사실로 받아들여졌으며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적으로 몰아 멍석마리를 했다. 누구든 정권에 반대되는 이야기만 하면 그것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개념인으로 추켜 세워졌다.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진실을 궁금해하지 않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 수위를 점점 높여가게 된다. 천안함과 세월호 사태까지는 그래도 편집적인 선동의 기법들이 주를 이루었다. 컵라면을 먹고 있는 장관의 사진만 따로 분리해서 황제라면이라 칭하고 재채기하는 장면만 순간 포착해서 냄새에 찡그리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침몰의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의 방법을 고안하는 등 전문가의 계산이 필요한 영역에서조차 비전문가들이 마치 전문가인 척 행세를 하면서 실제 업무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집단을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엄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감옥을 갔다. 구조 방법을 트집 잡아서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요구조자들도 지연된 만큼 피해를 많이 보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이 실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저런 일들을 아마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단지
정적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고 그게 바로 이들이 가진 악랄함이다. 방명록에 고맙다고 쓴 문재양 같은 사람이 이 같은 악랄함을 잘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는 이러한 거짓 선동들이 절정에 달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내용의 거짓말이 나왔고 하루에도 몇 개씩 새로 생산됐다. 대부분의 내용이 얼토당토하는 그야말로 삼류 소설책에서나 나올 법한 아주 저열하고 허술한 거짓말들이었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이 역시도 전부 여과 없이 받아들여졌다. 박근혜가 매주 성형외과에 가서 프로포폴을 맞는다 같은 건 약과다. 청와대 문고리마다 오방색 장식을 걸어놓고 매주 구슬한다. 청와대 뒷문으로 매주 남자들이 들어가는데 그 포주가 최순실이다. 같은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가 매일 몇 개씩 쏟아져 나왔으나 지금 이 시점에 그 진실이 궁금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자가 누군지도 알려진 바 없고 어떠한 책임을 졌다는 이야기도 없다. 그저 아님 말고인 것이다. 실제로 누군가 피해자가 있었다면 피해 구제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조사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나 이 잠잠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리고 뇌물 혐의로 탄핵을 당했고 차후 이루어진 재판에서 태블릿은 최순실의 것이 아님이 밝혀졌고 청탁 행위도 밝혀내지 못했지만 이미 탄핵은 당하고 넘어간 지 한참 지난 후였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탄핵에서도 여지없이 거짓 선동이 판을 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 거짓 선동의 대표 주자이자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김어준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계엄령 선포 당시 자신을 암살하기 위한 암살조가 운영되었으며 자신이 그것을 미국 측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것이다. 과유불급이라 했던가. 너무나 허황된 이야기에 이번에는 약발이 잘 먹히지 않는 듯하다. 암살조까지는 사실 좀 그럴싸했으나 미국이 본인에게 귀띔을 해주었다는 것은 아마 신빙성을 많이 깎아먹은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다. 유리한 형국에 너무 신이 나서 춤을 추다가 금을 밟고 스스로 아웃된 것 같은 모양새다. 얼마 전에는 또 어떤 의장대 소령이라는 사람이 무언가를 폭로했다. 평소에 본인이 윤석열 정권의 미움을 받아 쭉 사찰을 당하고 있었으며 증거물들을 다 빼앗기고 고문을 당하는 등 21세기에는 소설에도 잘 안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한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다. 기무대도 아니고 헌병대도 아니고 의장대를 대령도 아니고 중령도 아니고 소령을 당연히 증거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말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윤석열 저럴 줄 알았다. 계엄도 하는 사람이 고문은 못하겠냐? 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이것은 사실 지능의 문제이다. 본인이 믿고 싶은 것은 여과 없이 믿어버리는 편향적인 정보 수집이며 신앙적인 믿음이다. 어째서 어떠한 정보를 얻었을 때 맞는가 틀린가를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고 곧장 예 아니오를 결정해버리는가를 나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내가 평소에 전공하는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사실 확인의 과정을 내 스스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필수적으로 외부 제3의 정보를 찾아봐야만 한다. 그것이 비판적 사고이고 나 자신의 의식적인 성숙에 도움을 주며 개개인의 의식 발전은 성숙한 민주사회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누군가가 나를 사찰한다, 누군가가 나를 미행한다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건 조현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그러나 꼭 저 사람이 조현병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저 사람이 조현병이 아닐 수도 있다. 저 사람이 진짜 억울한 피해자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는 억울한 피해자를 방지하고 또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 반드시 끝까지 수사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꼭 밝혀내고 또 발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